마음이 식었어.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닌데 뭐가 식은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호 PD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함께하면 좋은 그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났다고 여깁니다. 감정이 식으니 사랑도 식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의 본질이 감정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 사랑스럽던 사람이 저녁에는 미워지고 어제는 설레던 마음이 오늘은 무덤덤합니다. 만약 사랑이 그 변덕스러운 느낌에 불과하다면 사랑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오래된 벗을 아끼는 마음이 매 순간 기분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흐르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랑의 본질을 한 존재를 조건 없이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사랑에서 여러 관계적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도, 친구 사이의 우정도, 가족 사이의 정도,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상대의 존재를 그 자체로 귀히 여기는 이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20세기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이것을 두 가지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나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대상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 어떤 등급에 속하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그것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기능으로, 스펙으로, 쓸모로 바라보면서요. 다른 하나는 나, 너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어떤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를 무엇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엇에 쓸지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 자체로 마주서는 것. 부버는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 너를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군가를 그것에서 너로 바꾸어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은 놀랍게도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것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나를 남들과 비교해 등급을 매기고 쓸모로 따지고 조건으로 평가할 때 나는 결코 이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너로, 그 자체로 귀한 하나의 존재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나의 고유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에 끌리고 무엇을 못 견디고 어떤 결로 세상을 느끼는지 그 고유한 데이터들이 조건 없는 시선 아래에서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과 나를 아는 일은 사실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밖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나의 고유성을 그 자체로 귀히 여기게 되면 타인의 고유성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세상을 자기만의 결로 겪어온 하나의 우주라는 것. 그를 어떤 부류로 묶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를 너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을 사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을 너로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들이 어떤 자리에서 함부로 그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광경. 그 어긋남이 눈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그저 거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파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저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목표, 그 목표가 단순한 바람을 넘어 애통함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사랑. 조건 없이 존재를 귀히 여기는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릴 때 고유성이 시작되고 타인에게 돌릴 때 사랑이 시작되고 세상에 돌릴 때 비전이 시작됩니다. 고유성은 재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남을 향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보고 있나요? 너로 보고 있나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 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몇 해 전 조용하지만 상징적인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집계에서 반려동물을 태우는 유모차, 이른바 개모차의 판매량이 아기를 태우는 유아용 유모차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판매를 분석한 결과 개모차 비중이 57%, 유모차가 43%,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두고 많은 이들이 혀를 찼습니다. 애는 안 낳고 개나 키운다며 세태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책임은 지기 싫고 편한 것만 찾는다는 식의 진단도 뒤따랐습니다.
계모차라는 단어 하나가 마치 한 세대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탓하는 자료를 읽는 대신 하나의 질문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어쩌면 이 숫자가 진짜 보여주는 건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향할 곳을 바꾸었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시장은 2012년 9천억 원 규모에서 2022년 8조 원 규모로 10년 만에 9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돌봄의 열망 자체는 조금도 식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마음 자체는 결코 가볍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생명을 책임지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떠나보낼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의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계모차를 미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왜 그 사랑이 아이에게로는 좀처럼 향하지 못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겹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감당하기 벅찬 비용과 불안으로 다가오는 사회. 한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서지 않게 만드는 구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또 다른 생명의 미래까지 짊어질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을 바꾼 것은 돌봄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돌봄을 택한 사회의 무의식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이기심으로 몰아붙이면 정작 그 밑에 깔린 진짜 문제는 영영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돌봄의 대상을 어느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쪽으로 좁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려동물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나에게 대들지도 않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애정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점점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대상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는 부담이 따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를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아이를 기르는 일이 그렇고 늙어가는 부모를 모시는 일이 그렇고 배우자와 해로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나에게 편안한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위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 귀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향하는 사랑의 방향을 한 번쯤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본 결과가 포기와 자괴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끝내 사랑해보는 시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다는 날에 우리는 왜 남들과 똑같은 각본을 따를까요? 주말마다 예식장에서 1시간짜리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랑 신부의 이름만 다를 뿐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당연하고 원판 사진도 필수, 축가도 필수, 어린 시절 사진과 커플 사진 긁어모아서 비슷한 템플릿에다가 끼운 영상, 정해진 입장과 퇴장, 사진을 찍어 방문했음을 남기는 하객들. 이 식상한 풍경을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와의 사랑을 서약하고 책임과 약속을 확증하는 자리인데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런 소비를 구별짓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돈을 쓸 때 그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향조차 내가 고른 게 아니라 계급이 나에게 심어놓은 것이라고요. 결혼식이 정확히 그 무대입니다. 스드메의 등급, 식장의 규모, 하객의 수, 이 전부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전시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이 통과 의례의 진짜 목적은 축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서사를 지우고 자본이 설계한 결혼의 표준에 나와 내 배우자를 맞추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게임에 상한선이 없다는 겁니다. 구별짓기는 늘 남과의 비교 위에서만 작동하니까요. 좋은 반지, 비싼 드레스, 비싼 식장.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말과 함께 장식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이면서 우리는 왜 온전히 나답지 못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인형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규격화된 표준은 아예 머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되게 생각했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의 반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같은 비전을 꿈꾸는 동반자로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꾸려갈 가정의 모습을 하객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응원과 축복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자리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MC를 모셔가지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가정, 그 같은 비전을 추구하며 지나온 여정들을 풀어냈고 앞으로 그 비전을 향해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악명 높은 스드메도 하지 않았고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본식 사진은 찍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순서와 요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면 부부가 의논해서 어떻게 기획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답게, 서로답게,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가정다운 모습으로 그날을 채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 말로 책임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유성은 변합니다. 저는 계속 세계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저의 정의도 갱신되니까요. 오늘 내가 아는 나와 10년 뒤에 내가 아는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관된 방향성을 띠지만 어제와 반대되는 판단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러더라.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말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쓰일 때입니다. 한 사람이 강아지를 데려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몇 해 뒤 자기가 생각만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발견입니다. 자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강아지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유성이 갱신됐어. 사실 나는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자기가 개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개를 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앞의 것은 발견이고 뒤의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전혀 다른 무게로 기록됩니다. 발견은 이미 그러했던 걸 알아내는 일이지만 선택은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의 장부에는 이제 세 줄이 적힙니다. 나는 반려동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나를 믿고 따르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갈라야 할 게 있습니다. 내 고유성이 변하는 것과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 고유성은 판단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 길이 맞다고 여겼는데 오늘은 저 길이 맞다고 느낀다면 그 변화의 이유를 고유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합니다. 그러나 고유성은 무책임에 대한 합리화에는 아무런 힘도 싣지 못합니다. 내가 한 선택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생명, 내가 한 약속, 내가 맺은 관계. 그 상대는 내 고유성이 변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데이터가 갱신되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섞습니다. 나답게 살겠다라는 말로 약속을 깨고 진짜 나를 찾았다는 말로 곁에 사람을 두고 떠나면서 그걸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발견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책임에서 도망치는 문에 붙이는 것이죠. 고유성은 내가 무엇을 걸고 어떻게 살지를 비추는 거울이지 이미 걸어놓은 것에서 빠져나가는 알리바이가 아니니까요. 정직해지면 됩니다. 나는 이 관계가 버겁습니다. 이 책임이 힘듭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